세상에 단 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라 서로의 전부가 되어준 남편.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신 사실을 아직 말하지도 못한 채로 임산부 몸으로 식당 카운터를 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버텼습니다. 도둑 누명까지 쓰고 일자리마저 잃은 그 마지막 대리운전 날 밤. 뒷좌석에 탄 손님의 얼굴이 죽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해도 사랑 하나로 버텼는데 그 사랑마저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오늘 이 사연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보시기엔 아까운 이야기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걷는 이 여행 오늘도 소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정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말하지 못한 이름. 새벽 4시. 경기도 외곽. 낡은 빌라 3층 맨 끝 단칸방. 형광등도 켜지지 않은 방 안에서 박희정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적이 없다는 것을 희정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옆을 더듬었습니다. 남편 이희준이 어젯밤 장거리 노선을 나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먼저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는 이희준의 작업복이 단정하게 개켜져 놓여 있었습니다. 희정이 어젯밤 직접 개켜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 사람이 함께 쓰던 통장 사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액란에는 1230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희정은 그 종이를 들어 한참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제도 같은 숫자였고 오늘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희정이 매일 아침 이 숫자를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2해 전 경기도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희정이 11살, 희준이 12살이었던 그해 봄이었습니다. 희준은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운동장을 걸을 때도 늘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줄을 서다가 희정이 앞에 선 희준이 자기 도시락 반찬을 말없이 희정 것과 바꿔놓았습니다. 희정이 눈을 크게 뜨며 올려다보자 희준은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18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왔고 20살이 되던 해 같은 고시원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먼저 이름을 부른 것은 희정이었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은 희준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예물도 예식장도 축가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밤 희준이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고시원 방문을 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 2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희준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희정이 켜진 초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걸로 돼? 희준이 케이크를 희정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충분하지. 두 사람은 그날 밤 케이크를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포크도 없어서 숟가락으로 떠먹었고 그게 웃겨서 두 사람 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희정은 그날의 웃음이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웃음이라는 것을 지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희준은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거리 노선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거리를 자청했습니다. 수당이 더 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씩 집을 비우는 날도 생겼습니다. 희정은 그런 희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도 식당 점심타임과 편의점 야간 알바를 겹쳐 뛰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온 희준이 세수를 하다 말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방 2칸짜리 전셋집 얼마면 될까? 희정이 이불을 펴면서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면 5천은 있어야지. 희준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년이면 되겠다. 2년 반도 되겠다. 희정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자. 내일 새벽에 또 나가야 하잖아. 희준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꿈에서라도 마당 있는 집 봤으면 좋겠다. 희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희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희정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다는 것을 바쁜 일상에 묻어두다가 어지러움이 너무 잦아 근처 산부인과에 들렀습니다.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희정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찰실에서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임신 6주 됐네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희정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축하해요. 희정은 진찰실을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버스가 2번 지나갔는데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번째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슬쩍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희정은 초음파 사진을 속옷 서랍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희준에게 말하면 희준이 더 무리하게 일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거리 노선도 모자라 다른 사람 대타까지 서겠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 손이 그 핸들을 더 꽉 쥐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준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희정은 밥을 한 그릇 더 퍼담았습니다. 희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평소보다 2줄 더 놓았습니다. 희준이 수저를 들다가 밥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많다. 희정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재료 살 때 많이 샀어. 희준이 희정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눈이 왜 부었어? 희정이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바람 맞아서. 어서 먹어. 희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밥상 앞에 흐르는 침묵은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가장 조심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임신 7주가 지났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희준이 야간 노선을 나간 밤이면 희정은 서랍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흐릿한 사진 속에 콩알 같은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희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날 아침이 왔습니다. 희준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 장거리 노선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자정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희정이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 희준이 운동화 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나오면서 뭐 먹을게. 너도 아침 꼭 먹어. 요즘 입맛 없어 보이던데. 희정이 문틀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희준이 일어서며 희정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희정은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등에 대고 나 할 말이 있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희정은 문을 닫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희정이 식당 카운터에서 계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던 순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희정은 볼펜을 입술에 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희정 씨 되십니까? 네. 경찰서입니다. 오늘 오전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등록자가 이희준 씨 맞으십니까? 희정의 손에서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분이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러나 희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모서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마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옆에 있던 홀 직원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희정 씨,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희정은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뒷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희정은 영안실 앞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10시간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보육원 동기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희정은 사망신고서를 혼자 썼고 화장 동의서를 혼자 서명했으며 안치 연장 신청도 혼자 처리했습니다. 서류를 쓰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희정을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날 밤 희정은 영안실 앞 철문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속옷 서랍 맨 아래에 넣어두었던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차가워지고 있는 희준의 손 위에 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희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6주 됐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숨을 한 번 들이켰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 더 힘들까봐. 그 말을 뱉고 나서 희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철문 옆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손은 희준의 손등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희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내가 지킬게. 당신 목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짐은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 버티는 자세 안에 있었습니다. 챕터 2 버티는 것이 사랑이었다. 사흘 뒤 남편의 발인을 마친 날 저녁이었습니다. 희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화장터를 나와 정류장 앞에 서다가 발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희준이 마지막으로 운행하던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 휴게소였습니다. 사고가 난 방향의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희정은 난간 앞에 서서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 길 위 어딘가에서 희준이 마지막 핸들을 잡았을 것이었습니다. 희정은 휴게소 구석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어진 것은 캔 커피였습니다. 희준이 장거리 노선을 나갈 때마다 챙겨가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희정은 캔을 따지 않고 2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간다. 다음 날 아침 희정은 눈을 뜨자마자 동네 식당 몇 곳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려면 당장 오늘부터 일이 필요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을 계산해 보니 2달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까지 더하면 그보다 짧았습니다. 3번째로 들어간 식당에서 희정은 사장 김진배 앞에 섰습니다. 김진배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눈썹이 짙고 말이 느렸습니다. 희정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카운터 자리 구한다고 써붙이신 거 봤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김진배가 희정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경력은요? 식당 카운터랑 홀 서빙 다 해봤습니다. 김진배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오래 할 수 있어요. 희정이 눈을 내리깔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래 합니다. 김진배가 잠시 희정을 보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오전 10시. 희정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습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발목이 부어 신발 속이 조여왔습니다. 그래도 희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산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취직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배가 크게 나오지 않아 두꺼운 앞치마로 가릴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속이 울렁거리면 수돗물을 세게 틀고 숨을 골랐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에 구역질이 치밀면 행주를 집어들어 입을 틀어막고 버텼습니다. 옆에서 홀을 보던 25살 직원 나리가 어느 날 희정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속 안 좋아요? 아까부터 얼굴이 안 좋던데. 희정이 행주를 개키며 말했습니다. 아침을 못 먹었어. 나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점심이라도 꼭 드세요. 여기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희정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식당 일이 끝나는 오후 9시 이후 희정은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중고차였습니다. 대리운전 앱에 등록해 심야 운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배정된 손님을 태우러 가던 길, 희정은 운전석에 앉다가 멈추었습니다. 차 안에 희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향제 냄새 아래에 희준이 맡던 샴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희정은 방향제를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냄새가 남아있는 동안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야 대리운전 손님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잠드는 사람, 같은 행선지를 10번 넘게 바꾸는 사람, 혼잣말처럼 넋두리를 늘어놓는 사람까지 다양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50대 남자 손님이 뒷좌석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심야 대리를 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희정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희정이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화물차 운전합니다. 그 말을 뱉고 나서 희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희주는 화물차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핸들을 잡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나면 희정은 주차된 차 안에 잠시 앉았습니다. 운전대 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5분이었습니다. 그 5분이 희정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에 들어서면서 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치마 2겹으로 가리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희정은 마트에서 배를 눌러주는 보정 속옷을 사입었습니다.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희정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희정이 말했습니다. 조심하고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서 있는 시간 줄이시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희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희정의 현실에 쉰다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단골 손님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넥타이가 반쯤 풀려 있었고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소주를 시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선 최 씨가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씨가 희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내 지갑 어디 있어? 희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최 씨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갑 꺼냈는데 없잖아. 내가 집어간 거잖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카운터 쪽으로 몰렸습니다. 나리가 뒤에서 희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희정은 나리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고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를 열어 보였습니다. 보세요. 없습니다. 희정이 가방을 들어 안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지갑 없습니다. 최 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딘가 숨겨뒀겠지. 옆에 있던 김진배 사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희정이 김진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없습니다. 최 씨가 이미 전화기를 귀에 대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게. 희정은 그 말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을 모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이 멈추며 말했습니다. 임신 중이신 줄 몰랐네요. 희정이 의자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실 건가요? 경찰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CCTV 확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최 씨의 지갑은 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인도 최 씨였고 집어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명은 그렇게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희정이 식당에 출근하자마자 김진배가 불렀습니다. 사무실 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김진배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임신 중인 걸 왜 말 안 했어요? 희정이 말했습니다. 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배가 천장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서서 일하는 곳이에요. 책임 못 집니다. 오늘부로 나와줘요. 희정이 잠시 김진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들을 여기서 다 꺼냈다가는 그것을 추스르는 데 써야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희정은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식당 문을 밀었습니다. 경기도 겨울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희정은 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날 밤 희정은 혼자 방 안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입이 없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다시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대리운전 앱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오늘 밤 한 번만 더 나가면 내일 병원비는 됩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앱에서 배정된 손님의 위치가 떴습니다. 강남구의 한 고급 호텔 앞이었습니다. 희정은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직 희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희정은 앞을 보며 출발했습니다. 챕터 3 당신 얼굴을 한 사람. 강남구 호텔 앞 도로는 자정이 지나도록 불빛이 환했습니다. 희정은 호텔 정문 앞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앱 화면에 뜬 이름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희성. 잠시 후 호텔 유리문이 열리며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걸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술을 마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자가 조수석 문에 손을 얹고 몸을 숙였습니다. 희정을 확인하려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추었습니다. 희정은 그 멈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희성 고객님이시죠?
남자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네. 뒷좌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희정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확인하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뒷좌석은 조용했습니다. 심야 대리운전에서 조용한 손님은 좋은 손님이었습니다. 희정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룸미러에 시선이 갔습니다. 뒷좌석 남자가 룸미러를 통해 희정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희정은 신호가 바뀌자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경기도 쪽에 사십니까? 희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느 쪽이요? 희정이 말했습니다. 외곽 쪽입니다. 남자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희정도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목적지 골목 앞에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주택가였습니다. 희정이 차를 세우려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들어오며 희정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숨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정이 차를 완전히 세우고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희정이 룸미러를 보았습니다. 남자가 희정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박희정 씨입니까? 희정은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희정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눈매가 같았습니다. 이마가 같았습니다. 입끝이 올라가는 방식이 같았습니다. 코 옆에 작은 점까지 같았습니다. 희정이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희준이 아니었습니다. 희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희준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차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희정은 앞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자, 이희성이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차 안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가로등 불빛을 흔들었습니다. 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희정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희성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 물건을 찾다가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오래 연락을 못했는데. 희성이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이 어디 있는지 오래 찾았습니다. 희정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희성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5살 때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희정은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5살. 그때부터 25년이 넘었습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희준이는 본인이 보육원에 버려진 줄 알고 살았어요. 희성의 손이 서류 가방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오류가 있어서 찾지 못했습니다. 희정은 그 말을 들으며 희준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12살 보육원에서 말없이 반찬을 바꿔주던 아이. 20살 고시원 복도에서 손을 내밀던 청년. 새벽 4시에 일어나 핸들을 잡던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혼자인 줄 알고 죽었습니다.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내려왔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희성이 말했습니다. 형을 찾으면서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형수님이 혼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말이 희정에게는 위로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왔습니다. 힘들었냐는 말에는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에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성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형수님도 뱃속의 아이도. 차 문이 닫혔습니다. 희성이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희정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두 블록을 달리다가 골목 안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희준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와서 기쁜 것인지, 희준이 그것을 모른 채 살았다는 것이 슬픈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가슴 안을 눌렀습니다. 희정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상등을 끄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희정의 전화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희정은 식탁에 앉아 그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제 대리기사님, 이희성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연락 주십시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희정은 그 문자를 5번 읽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희정은 전화기를 뒤집어 식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희정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준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기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채로 혼자 버티다 나타난 며느리를 그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아들의 소식을 이제야 알게 된 그 집에 내가 어떤 얼굴로 들어가야 하는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짐이 될 것인가. 그 생각들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밤, 희정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작고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희정은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희정이 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만나고 싶어? 한참을 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두려움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정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 엎어두었던 전화기를 바로 놓고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었다가 움직였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전화기를 내려놓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20분 동안 희정은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대로 두었습니다. 3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든 편하신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희정은 그 문장을 읽으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가족은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을, 그것이 어쩌면 희준이 그 사람들의 아들이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희준도 늘 그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밤하늘에 별이 한두 개 보였습니다. 희정은 오래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4 어서 와, 우리 집이야.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희정은 동네 근처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성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 옆에 6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60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희정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희성이 혼자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정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남자의 얼굴이 희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마가 희중과 같았습니다. 눈매가 희중과 같았습니다. 희정의 발이 굳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태수였습니다. 희준의 아버지였습니다. 희정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카페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희정은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60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미숙이었습니다. 희준의 어머니였습니다. 희정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희정이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미숙이 먼저 희정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희정의 손이 차고 거칠었습니다. 오미숙이 그 손을 두 손바닥 사이에 끼워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무거웠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닦지 못했습니다.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희정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희정은 오미숙의 손에 이끌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이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희성이 옆에서 물 한 잔을 희정 앞에 밀었습니다. 이태수가 희정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알겠구나. 희정이 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왔습니다. 잘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도 불평 안 했어요. 힘든 내색도 안 했고요. 희정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밥도 못 먹었으면서. 이태수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미숙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에 댔습니다. 희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방 2칸짜리 전셋집 꿈꿨어요. 둘이서 마당 있으면 더 좋겠다고. 희정이 웃으려다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집 못 보고 갔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태수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늦었다. 아들보다 내가 먼저 가족이었어야 했는데. 희정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아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위로보다 낯선 감정으로 먼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감정 아래에서 무언가 조용히 녹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희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늦게 왔어요.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오미숙이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왔으면 됐지. 지금 왔잖아. 자리가 파할 때쯤이었습니다. 희성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희정이 코트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희성이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당 사장 김진배 씨 건, 그리고 만취 손님 최 씨 건.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희정이 희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희성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찾으면서 이것저것 알게 됐습니다. 파출소 기록도 확인했고요. 부당하게 해고당하신 거, 누명 쓰신 거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희정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태수와 오미숙도 말없이 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그 일로 에너지 더 쓰고 싶지 않아요. 희성이 희정의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참아줄수록 다음 사람도 똑같이 당합니다. 희정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형수님이 싸워주는 게 형수님 혼자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희정의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나 하나 억울한 것을 참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방치인지. 희정이 오미숙을 보았습니다. 오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희성이가 알아서 잘할 거다. 믿어봐. 희정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희성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희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희정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희성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희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나중에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희성이 현관을 나갔습니다. 희정은 혼자 남은 방 안에 앉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희정. 이제 이 이름 뒤에 싸워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희정은 코트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가족 참 좋은 사람들이야.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만났어? 같이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어. 말을 뱉고 나니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슬픔을 들어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슬픔의 무게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날 밤 희정은 방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습니다. 구석구석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작업복이 개켜진 자리, 초음파 사진이 숨겨진 서랍, 둘이서 함께 쓰던 통장 사본. 희정은 서랍을 열어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업복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정준. 희정의 정자와 희준의 준자. 두 사람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이름이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희준과 함께 정했을 이름이었습니다. 희정이 배 위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정준아.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조용함이 비어있는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들어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이름을 함께 불러줄 가족이 생겼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희정은 손을 배 위에 얹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챕터 5. 봄이 그쪽에서 왔다. 봄이 왔습니다. 경기도 외곽 빌라 골목에도 목련이 피었습니다. 희정은 임신 7개월 차였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허리가 묵직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일어나 방을 쓸었습니다. 그게 희정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희성이 이태수와 오미숙을 데리고 희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태수가 거실에 들어서더니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미숙은 들고 온 반찬통을 주방에 올려놓았습니다. 희성이 희정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같이 왔습니다. 희정이 오미숙이 내온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희성이 이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태수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 샀다. 희정이 찻잔을 든 채 멈추었습니다. 이 빌라, 건물 전체, 내 이름으로 해뒀어. 희정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어. 그냥 내 집이야. 내 아이 집이고. 희정이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2칸 전셋집을 꿈꾸던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꿈을 함께 꾸던 사람은 없는데 꿈보다 더 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희정이 눈가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받으면 안 됩니다.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왜 안 돼? 너무 큰 거잖아요. 이태수가 희정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희준이 몫이야. 아들한테 해준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희정은 더 이상 고개를 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미숙이 희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받아야 해. 희정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희성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옆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희정이 문자를 읽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문 앞에 짐박스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박스를 들고 나오다가 희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태수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봐? 희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 오세요? 이태수가 박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걱정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게 낫잖아. 짐 푸는 거 좀 도와줘. 희정이 박스를 들려다 이태수가 먼저 손을 저었습니다. 임산부가 뭘 들어? 들어가 있어. 희정은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옆집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옆집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희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오미숙이 매일 아침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된장찌개, 콩나물 무침, 두부조림. 평범한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정에게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돌봄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남편을 잃은 뒤에도 누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 오미숙이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입맛 없으면 억지로 먹지 말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어. 희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미숙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원하는 거야. 희정이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거야. 그 말이 귀 안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희성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김진배와 최 씨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희성이 희정의 집으로 와서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인정됐습니다. 최 씨도 명예훼손 공식 사과문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희정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문이요. 희성이 말했습니다. 네. 형수님한테 도둑 누명 씌운 것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희정이 서류를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그게 더 낫네요. 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희정이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정준이 크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임신 8개월 차 되던 주말,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집 근처 작은 한식 식당이었습니다. 이태수가 메뉴판을 들고 희정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희정이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 골라주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희정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메뉴를 짚었습니다. 갈비탕이었습니다.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갈비탕 좋지. 몸에도 좋고.
희정이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희준이가 좋아했어요. 나중에 꼭 배불리 먹자고 했었는데 식탁 위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태수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오미숙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희성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이태수가 다시 희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희준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잘 살아줬는지 보니까. 희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가족 앞에서 꺼내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더 이상 혼자 삼키는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억이 된다는 것을. 희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잘 안 웃었어요. 오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어. 희정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저는 자꾸 웃게 됐어요. 뭘 크게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있으면 웃게 됐어요. 이태수가 눈가를 손등으로 눌렀습니다. 희성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미숙이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미숙이 걸으면서 슬며시 희정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희정이 놀라 팔을 뺄 뻔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팔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오미숙이 희정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말 없는 걸음 안에서 희정은 어린 시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엄마와 걷는 것, 그 단순한 감각이 이 나이에야 왔다는 것이 우습고 슬프고 고마웠습니다. 희정은 앞을 보며 걸으면서 팔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오미숙이 아무 말 없이 그 힘을 받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희정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장롱이 선반에 올려두었던 남편의 작업복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준이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여태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직 보낼 수 없어서였습니다. 희정은 작업복을 손 안에 쥐어보았습니다. 냄새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냄새가 사라져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희정이 작업복을 세탁기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깨끗이 빨아서 잘 접어둘게. 정준이한테 보여줄 거야. 아빠 옷이라고.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희성이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성이 조심스럽게 꺼내어 희정 앞에 놓았습니다. 두 살배기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희성이 말했습니다. 오른쪽이 형입니다. 희정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른쪽 아이의 얼굴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희정이 알던 희준은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잃기 전의 얼굴이었습니다. 희정이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웃는 사람이었구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희성이 말했습니다. 사진 드릴게요. 형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희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크게 뽑아서 걸어도 될까요?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희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 날 오미숙에게 부탁해 사진을 크게 인화했습니다. 희정은 그 액자를 방 암벽에 걸었습니다. 두 살배기 희준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희정이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보이는데 걸어뒀어. 정준이가 크면 보여줄게. 아빠 어릴 때 얼굴이라고. 그 봄을 희정은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계절로
혼자서 단단하게 버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기대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간으로 창밖에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렸습니다. 희정은 배 위에 손을 얹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집 창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챕터 6 그 이름을 처음 불렀다. 출산 예정일 2주 전이었습니다. 희정은 이른 아침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짙은 초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찰실에서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요. 위치도 좋고요. 희정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가방 미리 싸두세요. 아, 잠깐요. 의사가 혈압계를 꺼내 희정의 팔에 감았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한 번 더 재볼게요. 두 번째도 같았습니다. 의사가 희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무리하셨어요. 희정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조심하고 있었는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위험한 범위예요. 이 상태로 두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희정이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아직 챙겨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 옷, 기저귀, 입원 가방.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집에 잠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혼자 이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연락할 분 있으세요? 희정은 잠시 멈추었다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희성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희성이 받았습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저 지금 산부인과인데요. 혈압이 높다고 입원을 해야 한대요. 희성이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거기 있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정이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의자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지나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희정이 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간호사가 희정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이리 오세요. 희정이 간호사에게 부축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몸이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뱃속의 아이가 지금 이 어지러움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이 들자 희정은 간호사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30분 뒤 희성이 병원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이태수와 오미숙이 함께였습니다. 희성이 희정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희정이 침대에 반쯤 기댄 채 말했습니다. 부모님까지 오셨어요. 오미숙이 희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어디가 어때? 희정이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요. 별거 아닐 거예요. 이태수가 복도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좀 만나고 올게. 희성이 원무과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번 수속은 제가 할게요. 희정이 혼자 남겨지자 오미숙이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희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무서워. 희정이 천장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미숙이 희정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옆에 있을게.
입원 수속이 끝나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수가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 잘 쉬어야 해. 희정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집에 가 계셔도 돼요. 이태수가 복도 쪽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집에는 나중에 가면 되지. 오미숙이 이불을 희정의 어깨까지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자, 눈 감아봐. 희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희정에게는 가장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이번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희정은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배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희정이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더니 바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수술이요. 제왕절개요. 더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병실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오미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옆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소리를 듣고 깬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오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지금 바로 수술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오미숙이 희정 곁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희정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명 칸이 있었습니다. 혼자 서명해야 하는 서류였습니다. 희정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때 오미숙이 희정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에 희정이 펜을 쥐고 서명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이태수와 희성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희성이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수술해야 한대. 지금. 이태수가 희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될 거야. 그 말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오미숙이 침대 옆을 걸으며 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희정이 침대에 누운 채 오미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미숙이 희정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응. 희정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살면서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섭다는 말을 입 밖에 낸 것이 무섭다고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미숙이 희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우리 희정이 여기까지 혼자 다 해왔잖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희정의 손이 오미숙의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태수가 자판기로 걸어가 캔 커피 2개를 뽑아왔습니다. 하나를 희성에게 건네고 하나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오미숙에게는 아무것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은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희성이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이태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캔 커피를 열지도 않고 손 안에 쥔 채로 수술실 표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전합니다.
이태수가 그 말을 듣고 뒤돌아섰습니다. 벽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희성이 눈을 감은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미숙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며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왔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기다린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희정이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실 앞에 섰습니다. 오미숙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중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희정이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마였습니다. 희준의 이마였습니다. 눈매였습니다. 희준의 눈매였습니다. 희정이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손바닥을 유리 위에 얹었습니다. 옆에서 오미숙도 같은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미숙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손수건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얼굴을 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정의 병실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희정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이가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희정이 아이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이가 그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아주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웃음도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희정이 아이의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정준. 그 이름이 병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미숙이 병실 구석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이태수가 복도 유리창 너머로 병실 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성이 복도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희정은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희정의 품 안에서 작은 숨을 쉬었습니다. 챕터 7 우리 집 사람. 퇴원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정은 정준을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희정의 팔 안에서 눈을 껌뻑이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이마 위에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희준의 이마였습니다. 옆집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현관 앞에 반찬통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숙이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그냥 놓고 간 것은 희정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희정이 정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녀가셨네. 맨날 이러신다. 아이가 희정의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희정은 정준을 한 팔로 안은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희정 씨, 나 선영이야. 예전에 잠깐 같이 일하던 식당 동료 최선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김 사장이 동네에 소문 내고 다녀. 희정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희정 씨가 임신한 거 숨기고 취직해서 자기를 일부러 고소했다고. 가게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라고. 그리고 대리운전하면서 임산부였는데 손님들 위험하게 했다고. 희정이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맘 카페에도 글이 올라왔어. 이름은 안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 나도 어제 마트에서 누가 수군거리는 거 들었어. 미안해. 빨리 말해줘야 했는데. 희정이 정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정은 아이를 포대기에 눕히고 전화기를 들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이름을 쳤습니다.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신 숨기고 취직해 고용주 소송으로 망하게 한 여성주의. 희정이 그 글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희성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수님, 혹시 온라인 글 보셨습니까? 희정이 말했습니다. 봤어요. 언제부터 올라온 건지 확인했습니다. 김진배 씨 주변 인물이 올린 겁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희성이 말했습니다. IP 추적은 어렵지 않습니다. 형수님, 이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희정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방안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또 싸워야 하는가? 이제 겨우 숨 좀 쉬나 했더니 희정이 말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희성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네. 형수님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한테는 더 속상합니다. 희정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희성이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형수님 혼자 일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 일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희정이 정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이태수가 왔습니다. 희성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 희정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희성 씨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이태수가 찻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건드리면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 알게 해줘야지. 희정이 이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 그 말이 귀 안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살면서 누가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있었나? 우리 집 사람. 그 말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태수가 직접 지역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 게시물 삭제와 작성자 정보를 법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희성은 김진배의 유포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게시물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작성자가 김진배의 지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진배는 추가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희성이 사과문이 올라온 화면을 캡처해서 희정에게 보내왔습니다. 희정이 화면을 읽었습니다. 임신을 숨긴 것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던 당연한 선택이었고, 그것을 빌미로 해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희정이 정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희정이 화면을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억울한 거 참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날 저녁 희성이 희정의 집으로 왔습니다. 마무리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희정이 서명을 마치고 희성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동생. 희성이 서류를 챙기다가 멈추었습니다. 희정이 그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색해요. 희성이 잠시 희정을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좋습니다. 희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그 말 해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희성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다리면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희정이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희준이한테 들었어요.
희성이 현관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형이 형수님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희정이 말했습니다. 닮았으니까요. 희준이도 그랬거든요. 기다렸어요. 항상. 희성이 계단 위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태수가 왔습니다. 오미숙이 반찬을 들고 함께 왔습니다. 오미숙이 냉장고를 정리하는 동안 이태수가 거실에 앉아 정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정이 정준을 이태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태수가 정준의 손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정준이 그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이태수가 손가락을 쥔 채 말했습니다. 얼굴이 꼭 그 녀석이네. 희정이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이태수가 정준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희정아. 네. 이태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경리랑 내부 행정 자리가 있는데 내가 원하면. 희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회사요.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희정이 정준을 내려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원하는가? 시부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의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자립인가? 희정은 그것을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한 어디서든 자립이었습니다. 희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준이 100일 지나고 천천히 나와. 서두르지 않아도 돼. 오미숙이 냉장고를 닫으며 거실로 나오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희정이 오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요. 오미숙이 정준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야. 아까 말 안 했어. 희정이 오미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미숙이 정준을 안고 창가로 걸어가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준아, 할머니랑 있자. 응. 이태수가 희정 옆에 나란히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준이가 잘 골랐어. 희정이 이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태수가 정준과 오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있었어. 그 녀석. 희정이 무릎 위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 골랐어요. 이태수가 희정을 보았습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희준이가 좋은 가족한테서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보였어요. 만나고 보니까. 이태수가 한동안 희정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준이 100일을 넘긴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희정은 이른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식당 앞치마도 대리운전 조끼도 아닌 옷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미숙이 정준을 안고 옆집에서 나왔습니다. 정준이 희정을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희정이 아이의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희정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 그 말이 이 나이에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 말이 지금 이 계단 앞에서 들렸습니다. 희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빌라 복도에 울렸습니다. 오미숙이 정준을 안고 계단 위에서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준이 엄마가 사라진 계단 아래를 바라보다가 오미숙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오미숙이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금방 와. 엄마 금방 와. 챕터 8 남겨진 것들이 살아가는 방식. 정준이 돌을 맞이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희정은 이른 새벽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희정은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것이 좋았습니다. 납골당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희정이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희정은 익숙한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여러 번 온 길이었습니다. 희준의 이름 앞에 섰습니다.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흰 국화였습니다. 희정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준이 돌 사진을 미리 뽑아온 것이었습니다. 희준을 꼭 빼닮은 얼굴로 웃고 있는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희정이 그 사진을 이름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이름 앞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희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맞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희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돌잔치야. 가족들이 다 와. 당신 가족들. 희정이 손을 이름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고마워. 이런 가족 만들어줘서. 말을 마치고 희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태수와 오미숙, 희성, 그리고 희정이 보육원 시절 연락하던 지인 2명이었습니다. 작은 자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정의 이름으로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준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희정이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오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봐. 불에 손 넣으려고 해. 이태수가 정준의 볼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희준이도 그랬는데. 오미숙이 이태수를 보았습니다. 이태수가 말했습니다. 왜? 닮은 거 맞잖아. 오미숙이 손수건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웃었습니다. 희성이 정준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준아, 삼촌이야. 알아. 정준이 희성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뻗어 희성의 코를 잡았습니다. 희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야. 웃음이 터졌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희정은 그 웃음 속에서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이 자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단칸방에서 케이크에 초 2개를 꽂던 그날 밤과 지금 이 자리가 같은 사람의 연속된 시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이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희준이가 못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맞는지, 잘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이 맞는지, 오늘도 모르겠어.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태수가 정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 얼굴 보니까 둘 다 맞는 것 같다. 희정이 웃었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이태수도 웃었습니다. 오미숙은 결국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희성이 정준을 아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사람이 각자의 방향으로 같은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자리 안에서 이희준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이태수가 희정을 불렀습니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 몫이야. 오래전부터 모아둔 거야. 희정이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희정이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정준이 대학 갈 때 쓸게요. 이태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희성이 자리를 정리하며 작은 액자 하나를 희정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희정이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사진 두 장이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2살배기 희준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오늘 찍은 정준의 돌 사진이었습니다. 나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같았습니다. 눈매가 같고 입끝이 올라가는 방식이 같았습니다. 희정이 액자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았지? 희성이 말했습니다. 형이 아직 있는 거 아닐까요? 저 안에. 희정이 액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희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준이 2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희정은 이태수의 회사에 나간 지 6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리도 낯설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희정이 하는 일에는 낯선 것이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법, 해내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신입 직원 하나가 희정을 찾아왔습니다. 서류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희정이 설명해주며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신입 직원이 돌아가다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퇴근하는 길에 마트에 들러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희정은 생각했습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평범한지를, 그리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평범함을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오미숙이 희정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2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정준이 거실을 걷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준이 비틀거리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앉았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비틀거렸습니다.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희정이 정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아직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거고. 희정이 정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준이 또 비틀거렸습니다. 희정이 손을 뻗으려다 참았습니다. 정준이 혼자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희정이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응. 희정이 말했습니다. 저 처음에 어머니 손잡는 게 어색했어요.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알아. 희정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어색해요. 오미숙이 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정이 소파 위에서 오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미숙이 그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준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2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희정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 정준아. 정준이 희정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정의 무릎 앞까지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희정이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 앉히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준이 희정의 품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미숙이 돌아가고 희정은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준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 옆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불빛이었습니다. 희정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이 어디서 출발해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희정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준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나 지금 괜찮아. 많이 괜찮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사람들이 있어서.
정준이도 있고, 그래서 괜찮아. 창밖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정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방 안벽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2살배기 희준이 웃고 있는 사진과 정준의 돌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눈매였습니다. 희정이 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의 수만큼 살아있다는 것을 희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태수가 기억하고, 오미숙이 기억하고, 희성이 기억하고, 희정이 기억하고, 정준이 자라면서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이어지는 한 이희준은 어딘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희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준이 자는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정준이 자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희정의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아주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희정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잘 자.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옆집 불빛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희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잘 들으셨죠? 희정 씨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아이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았고, 억울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결국 그녀에게 가족을 돌려주었습니다. 인생은 버티는 것보다 버티는 이유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희정 씨에게는 뱃속의 아이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 작은 이유 하나가 모든 것을 버티게 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이유 하나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것을 그냥 넘기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끝자락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억울하면 말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손 내미십시오.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인생 여행에 큰 힘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인생 여행은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인생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